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바로 화학의 1단원, 바로 화학의 첫걸음, 화학과 우리 생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단원인 만큼 조금 가볍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화학이라는 학문이 바로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쳤는지, 어떠한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조금 가볍게 우리 생활이 이렇게 윤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화학의 발전 덕분일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판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의 발달이 인류 생활 발전에 기여한 점, 즉 바로 화학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 있는지 유용성을 살펴본다고 보시면 돼요. 인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의류 생활, 그리고 식생활, 그리고 주거 생활에 어떠한 유용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류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컨셉이 뭐냐면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었는지를 좀 볼 건데요. 먼저 그 산업혁명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옷은 다 똑같이 입었겠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우리가 천연 섬유로 되어 있는 옷을 많이 입었다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는요 천연 섬유 우리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목화솜 알죠? 목화솜, 솜으로 만든 목화솜으로 만든 면 이런 것들, 즉 목화솜으로 만든 이러한 의류라던가 아니면 누에고치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누에고치 실이라고 해서 우리 장날에 시장 나가면 번데기 팔잖아요. 그 번데기가 바로 이 누에고치 실을 전부 다 뽑아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애벌레 번데기를 우리가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에고치 실로 만든 섬유인 무엇이 있다? 그치, 비단.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천연 섬유로 많이 사용했던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제 삼배 같은 것도 많이 썼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얘는 잘 질기지가 않아. 너무 약한 거야. 약합니다. 약해요. 그리고 대량 생산이 좀 불가능해요. 대량 생산하는 게 어려워. 얘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요. 값이 비쌉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서민들이 이러한 천연 섬유를 막 입기가 조금 불편했던 거지. 막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일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막 찢어지고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덧대서 막 입고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컸던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천연 섬유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즉 언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러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합성 섬유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막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요.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질깁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 섬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싼 값에 우리가 생산할 수 있었던 거야. 그쵸? 값이 싸다 라고 하는 거. 이러한 장점 덕분에 서민들은요 이런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아주 싼 가격에 질기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러한 합성 섬유가 개발에 바로 화학이라는 학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주로 있냐면요 우리 나일론이라던가 아니면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이 합성 섬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이름은 반드시 암기를 해 놓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해라라고 하는 내용을 웬만하면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는 도대체 뭐냐? 자, 어떻게 만들어진 친구냐면요. 자, 나일론은요, 우리 대표적으로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한 최초의 합성 섬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화학의 기본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만든 합성 섬유가 바로 나일론이구나. 이러한 나일론 스타킹이나 밧줄 이런 데 많이 쓰죠. 굉장히 질기고요. 신축성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흡수성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정전기 마련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잘 녹아버리는 성질도 있습니다. 자, 우리 폴리에스터 기억해야 되는 용어고요. 자, 요거 우리 폴리에스테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합성 섬유야라는 타이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 섬유.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합성 섬유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김이 적기 때문에 우리 와이셔츠나 교복 이런 거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복 그 안에 그 택 보시면은 거기에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함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입는 옷들 웬만하면 폴리에스테르가 많이 함유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 화학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합성 섬유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합성 섬유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의 원료는 뭐냐면 바로 이 친구들을 만드는 원료는 화석연료입니다. 화석연료. 다시 얘기해서 원유를 가지고 얘네들을 합성을 합니다. 우리 화석연료 뭘로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알아요? 아마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긴 했을 텐데 이런 화석연료는요, 과거 공룡이 살던 그 시대 있죠. 그 시대에 이런 동물들이 죽습니다. 또는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엄청난 온도와 고온과 압력에 의해서 땅속에 묻혀서 굉장히 큰 오랜 시간이 지나가 나면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같은 이러한 탄소화합물로 굳혀진 물로 굳혀진 물질이 되는 게 그것이 바로 현대에 와서는 화석연료로 우리가 다양하게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는요, 이렇게 탄소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화석연료, 즉 원유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마지막, 이러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는요, 바로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의 일종이에요. 화합물의 일종이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나일론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로 화학실에서도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탄소화합물의 일종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식량 문제 해결입니다. 바로 화학의 발전이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까? 자, 먼저 우리 어떤 컨셉으로 좀 갈 거냐면 산업혁명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구가 급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식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 우리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농업 생산량을 어떻게 돼야겠어?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한정된 땅에다가 농업 생산을 늘리려면 이러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식물, 그러한 우리 농산물의 어떤 생장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비료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축의 분뇨와 같은 이러한 천연 비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비료로는 우리가 한계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뭐가 필요했다? 인공 비료의 개발이 필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 비료를 개발하면은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되면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의 발전이 바로 인공 화학 비료를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공화학 비료에는요, 어떤 원소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냐면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특히 이제 식물을 이제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성 원소는 뭐가 있냐면 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 추가적으로 질소, 이러한 성분들이 존재를 해야 식물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탄소랑 수소랑 산소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아니면은 물의 형태로 우리가 흡수를 하죠. 어떤 형태로? 그치, 물의 형태로 광합성 과정에서 이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탄소랑 수소랑 산소는 잘 흡수할 수 있어. 근데 질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좀 특이하게도 공기 중에는요, 질소가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식물은요, 질소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기가 힘들대요. 자, 무슨 말이야? 식물은요, 질소를 직접 흡수하기가 힘들다. 자, 근데 대기에는요, 70%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누구다? 질소 기체다. 질소 기체할 때 우리 G 이렇게 씁니다. 굉장히 많은 양 존재해요. 자, 그럼 왜 도대체 식물이 질소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기 힘들까요? 자, 질소 N2라고 하는 친구는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들의 이제 화학 결합은요, 이런 식으로 삼중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삼중 결합. 얘들아, 단일 결합도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삼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강할까, 그죠? 이렇게 식물이 이 질소 자체를 사용해서 결합을 끊기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질소 기체는요, 굉장히 안정해요. 반응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안정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식물 또한 이러한 질소 자체를 직접적으로 흡수하기는 힘든 겁니다. 엄청나게 질소는 많지만 사용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소를 가지고 반응성이 큰 물질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지. 다시 얘기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누가 해냅니까? 바로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과거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암모니아라는 것을 합성함으로써 질소를 식물체가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화학 반응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라고 하는 건요, NH3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NH3 질소가 공기 중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질소 기체를 가지고 NH3 만들려면 수소 기체랑 반응시켰겠죠? 이렇게 수소 기체랑 반응을 시켜서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 기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얘네들 화학 반응식 보면요, 질소 그리고 수소 3개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2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한 질소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수소 기체랑 그냥 가만히 놓는다고 해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조건을 만들었는데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고온, 그리고 굉장히 강한 압력, 고압, 그리고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촉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성공했다. 누가?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이 정도의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의 이름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공비료, 얘를 이제 이거 자체를 직접 사용하면 우리 독성이 있어서 요소라는 형태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의 형태로 얘를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인공화학 비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인공화학 비료의 사용이 농업 생산량 증대에 영향을 주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버와 보슈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을 개발한 것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학 비료의 사용이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다라고 여러분들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제초제나 상할충제 개발 또는 비닐의 사용 같은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켰겠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컨셉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식량도 부족했지만 뭐도 부족했다? 그렇지, 주거 공간 또한 부족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주거 공간이 필요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땅덩어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아파트 형태의 이거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아파트 형태의 건축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보시면요, 이런 아파트를 지으려면 이런 아파트를 짓는 건축 재료가 굉장히 견고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 사용했던 건축 재료 봐봐요. 돌이나 흙이나 나무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얘네로 이제 대규모 건축을 짓는 건요 조금 어려웠어.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견고함이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건축물을 짓냐? 바로 철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유리와 같은 이러한 건축 재료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건축 자재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건축이 가능해졌고요. 이 대규모 건축이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견고한 건축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러한 건축 자재의 개발은 바로 화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일반적으로 우리 철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다 한번 철의 재련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 우리 화학식으로는 Fe, 원소기온 Fe죠. 자, 이러한 철은요 반응성이 조금 큰 편입니다. 이러한 철은요 우리 칼카나마 아라철리 그 이온화 경향성 할 때 배웠잖아요. 얘는요 반응성이 생각보다 큰 금속이에요. 우리 반응성이 큰 애들은 중성 금속 상태로 혼자 있기보다는 양이온, 금속이 양이온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Fe2O3라고 해서 산화철의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화철은요, 여러분 이온결합 물질이란 말이야.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리다 보면 이온결합 물질은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자재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철만 따로 쏙 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을 어떻게 재련을 했냐 과정을 좀 살펴본다면 용광로를 준비를 합니다. 이 용광로를 준비하고요. 용광로에 이렇게 가열을 좀 해줍니다. 가열.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무엇을 넣어주냐? 바로 철광석. 이렇게 철광석, 산화철의 형태인 철광석. 산화철이 이제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얘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코크스라는 걸 넣어준다. 코크스, 탄소 덩어리. 자,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건조한 산소기체를 넣어서 뜨거운 산소기체를 넣어주면서 가열을 해주다 보면요 어떤 일이 먼저 발생을 하냐. 먼저 탄소가 산소기체랑 반응을 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소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연소가 되면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이런 걸 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산소기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소가 일어나면 우리 불완전 연소가 진행된다고 배웠거든요. 불완전 연소가 진행이 되면요 산소 하나가 빠져있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얘는 얼른 뭐 하고 싶냐?
주변에 만약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른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쵸? 자, 근데 주변에 누가 잔뜩 있어? 산화철이 잔뜩 있어. 산화철에는요 산소가 잔뜩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산화철이 불안정한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요 산소 하나 받아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철에는요 산소가 무려 3개나 붙어 있네. 요 3개를 다 떼려면 우리는 일산화탄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3녀석이 필요해. 한 개당 한 개씩 돼가지고 총 3녀석이 달라붙어서 이산화탄소 3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순수할 철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철이 재련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순수한 철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이제 산화철을 녹일 만한 가열할 수 있는 이런 용광로라고 하는데, 용광로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온도를 높은 온도까지 올리기에 조금 기술적인 면모가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철이 재련되는 설비가 발달을 하면서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철을 건축 자재로 견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요 여러분, 철이 재련되는 과정에서 시멘트라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철광석과 이렇게 코크스를 넣는데 추가적으로 뭐 또 넣어주냐면 탄산칼슘을 넣어줍니다. 탄산칼슘. 이거 왜 넣어주냐면 우리 보면 산화철도 우리 광산에서 우리가 캐는 거잖아요. 근데 산화철도 이렇게 순수한 산화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암석과 함께 온단 말이야. 즉 철광석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러한 철광석은요 산화철 플러스 주변에 있는 암석, 모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함께, 즉 SiO2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바로 규산염 삼연체였잖아요. 이러한 규산염 광물들이 함께 불순물로 붙어서 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불순물인 거야.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산칼슘을 넣어주거든요. 그럼 탄산칼슘은 어떤 역할을 맡냐면, 우리 가열이 되잖아요. 그럼 가열을 하면 탄산칼슘이, 화학실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런 형태로 시멘트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봐주기 위해서 얘가 이제 가열한다는 얘기예요. 가열되면 CaO,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생성된 이 산화칼슘이 바로 불순물로 존재하는 규산염 광물들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면서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슬래그라는 물질이 바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을 합니다. 시멘트의 원료. 그래서 여기 이제 밑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철이 용융 상태로,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철이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이때 그 철 위에 이렇게 덮어서 슬래그라고 하는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라는 물질이 철이 2차적으로 산소기체랑 반응해서 또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슬래그가 함께 만들어지고 이러한 슬래그를 시멘트로 이용을 하는구나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라고 보면은 바로 밑에 사실은 뭐가 나오냐, 시멘트 탄산칼슘을 산화칼슘으로 만든 다음에 점토, 즉 SiO2라고 하는 이러한 모래, 암석과 같은 것들을 섞어서 시멘트를 만든다. 요거 암기하기 힘드니까 우리 그 철이 재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라고 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건축 재료에 개발해서 철 이런 식으로 재련해가지고 만들어지고요. 시멘트도 철이 재련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시멘트는요, 우리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러한 시멘트에다가 이제 모래나
암석 같은 거를 섞어주잖아?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콘크리트를 바로 철근과 함께 사용하면 철근 콘크리트로 굉장히 견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되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모래 속에 존재하는 SiO2, 석영이라고 하는데요. 석영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의 창문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화학의 발전이 건축 자재의 발달로 이루어져서 대규모 건축이 가능하게 됐고, 역시 마찬가지 주거 공간 또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느낌으로 화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도움을 주었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 유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우리 프린트 돌아와서 좀 정리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의류 문제 해결했던 내용들, 나일론 같은 경우 우리 최초의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는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야 라고 해서 주로 스타킹이나 밧줄 같은 거 나일론으로 쓰고요. 그리고 와이셔츠나 교복 이런 것들을 주로 폴리에스터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식량 문제 해결, 과거에 인구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에도 이제 한계점이 나타나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했어. 인공합성 비료의 필요성이 증대가 됐고요. 이때 이제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농업 생산의 증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주거생활 역시 마찬가지. 건축자재의 개발로 인해서 주거생활을 우리가 윤택하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요, 원유의 분별 종류 나오죠. 우리 화석연료 이용해서 이제 난방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제 원유의 분별 종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넘어가세요. 알겠죠? 이때 한 가지 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제 화석 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난방으로도 사용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합성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했죠. 나일론이나 이제 그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도 바로 이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가열을 하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연료들이 나오지만 나프타라고 하는 요 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플라스틱 또한 역시 마찬가지 화석 연료의 일종이다. 즉 탄소화합물이야. 탄소화합 물의 일종이구나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화학 물질들이 우리 인류 생활에 어떠한 발전을 이렇게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가볍게 여러분들 즐기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